결국 중국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슈퍼태풍 야기가 2차례나 중국을 강타했는데요. 현재 중국은 태풍의 피해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건물이 부서지고 모든 것이 물에 잠기며 망연자실한 모습인데요. 외신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보도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중국 안에서는 이러한 방송은커녕 한가롭게 드라마를 방영하며 시주석의 아프리카 외교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긍정적인 뉴스들만 방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적절한 시기에 정보 전달이 어려워지고 오롯이 일반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부는 대체 어떤 상황이었을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CCTV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린샤오입니다. 저는 1990년에 태어나 1998년에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인 대홍수를 겪었었죠. 저희 가족은 양쯔강 근처에 살았어요. 강은 우리에게 삶의 터전이자 풍요로움을 주는 존재였죠. 하지만 그해 여름 그 강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어요. 7월 초부터 계속된 폭우로 양쯔강 수위가 급격히 올랐어요. 8살이었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죠. 어느 날 엄마의 다급한 외침에 잠에서 깼어요. 빨리 일어나. 둑이 무너졌대.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은 급하게 옷까지 몇 벌가 먹을 것을 챙겨 집을 빠져나왔어요. 밖은 아수라장이었죠.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높은 곳으로 달려갔고 집들은 하나둘 물에 잠겼어요. 저희 집의 배도 다 떠내려간 상태였죠. 우리 가족의 생계수단이었던 작은 어선마저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아빠의 눈물이었죠. 우리는 근처 언덕 위 학교 건물로 대피했어요. 교실마다 수십 가구가 함께 생활했죠. 화장실은 늘 길게 줄을 서야 했고 음식과 물은 늘 부족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위생 상태도 급격히 나빠졌죠. 사람들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작은 일에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른들은 밤마다 모여 앉아 한숨만 쉬었어요. 정부에서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굶어 죽는 거 아니냐며 한탄하는 곡소리가 가득했었죠. 그때 한 여성 기자가 우리 대피소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누비며 상황을 보도했죠. 그녀의 보도 덕분에 우리 마을에도 더 많은 구호물자가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도 커서 언니 같은 기자가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래, 꼭 그렇게 되길 바랄게. 하지만 기억해. 진실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아. 때론 위험할 수도 있지. 그래도 포기하지 마. 물이 빠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집이 없었죠. 무너진 벽, 썩은 가구, 곰팡이 핀 물건들. 우리의 추억이 깃든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해 겨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임시 거처에서 지내며 매일 복구 작업을 했죠. 춥고 배고픈 날들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어요. 그 경험은 8살 어린 제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재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정확한 정보와 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죠. 그때부터 저는 기자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실을 알리는 기자. 그것이 바로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죠. 홍수 이후 저는 기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매일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여성 기자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 기억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 발표 날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 제 이름이 뜨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아빠, 제가 베이징대에 붙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도 울컥했죠. 베이징대 저널리즘 학과에서의 생활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매 수업이 새로웠고 교수님들의 강의는 제 세계를 넓혀줬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2학년 때 참여한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너무 긴장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따뜻한 환영에 곧 마음이 놓였죠. 수업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라고 독려했고 때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뉴스였습니다. 저녁에 기숙사 친구들과 TV를 보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걸 보게 됐죠. 저렇게 해도 괜찮아? 문제되지 않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한국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괜찮지, 이게 언론의 역할이야.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렸어요. 이런 게 진정한 언론이구나. 그렇게 공부를 하며 6개월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귀국 후 저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죠.
대학을 최고 성적으로 졸업하던 날, 저는 다시 한번 제 꿈을 되새겼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리는 정의로운 기자가 되겠어. 가슴속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죠.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마주칠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용기를 내어 중국의 큰 방송국인 CCTV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저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주듯 저는 CCTV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기자가 된 거니까요. 첫 출근 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머리도 예쁘게 빗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어서와요 신입 기자님. 선배 기자 한 분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죠. 하지만 그 편안한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제 아이디어를 제안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우리도 더 비판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죠. 우리가 농촌의 빈곤 문제를 다뤄보면 어떨까요?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그때 편집장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위험한 생각은 집어치우세요. 우리는 지시받은 대로만 보도합니다. 알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꿈꾸던 기자 생활과 현실의 괴리를 처음으로 느꼈죠. 그 후로 저는 점점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기사를 쓸 때마다 이 내용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몰래 한국 뉴스를 보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국 기자들이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과 좌절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우리는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열심히 일했어요. 어쩌면 언젠가는 변화가 올 거라고 그때를 위해 지금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저희 방송국이 보도하지 않은 중요한 사건을 알게 됐어요. 한 지방 정부 관리의 비리 사건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이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사건 같아요. 우리가 보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상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넌 아직 많이 배워야 해. 우리가 그런 걸 보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 그냥 네 일이나 잘해.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언론의 모습일까? 의문이 들었죠.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저는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승진을 위해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한 번은 상사가 제가 쓴 기사의 핵심 내용을 삭제하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의 지시를 따랐죠. 잘했어. 넌 앞으로 쭉 승승장구할 거야. 상사의 그 말에 웃음 지었지만 속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런데 더 괴로웠던 건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부모님은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우리 딸이 CCTV 기자야. 얼마나 대단해. 아빠가 동네 어르신들께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숨고 싶었어요. 진실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자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 죄책감에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한 번은 제가 믿을 만한 동료 몇 명과 술을 마시며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난 정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러자 한 선배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심해. 그런 생각은 위험해. 넌 아직 젊고 재능 있는 기자야. 그 열정을 잃지 마. 하지만 현실도 받아들여야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느끼는 고민을 다들 알고 있지만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는 현실의 벽을 실감했죠. 점점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갔어요. 이대로 살다간 내 양심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제가 그토록 꿈꾸던 기자의 삶인가요? 항상 밤에 혼자 술을 마시며 울다 잠이 들었죠. 대학 시절에 열정 넘치던 제 모습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직장을 그만두자니 두렵고 계속 이대로 살자니 괴로웠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죠. 기사를 쓸 때마다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담으려고 애썼어요. 비록 많은 부분이 편집되고 수정됐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진실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곤 했죠. 하지만 이런 고민과 노력들이 쌓일수록 저는 점점 더 고립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문제아로 여기기 시작했고 중요한 회의에서 제외되는 일도 잦아졌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제 꿈도 양심도 모두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2020년 초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방송국에서도 취재팀을 파견하기로 했어요. 저는 진실을 파헤치고 싶어서 취재팀에 자원을 했죠. 우한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이미 혼란 속에 빠져 있었어요. 거리는 한산했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만 간간히 보였죠. 병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요. 첫날부터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었고 주민들은 카메라를 피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취재를 이어갔어요. 어느 날 한 간호사를 만났는데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실제 상황은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병상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밤낮 없이 현장을 다니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병원의 실제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죠. 하지만 제가 보낸 리포트는 방송 직전 전면 수정됐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는 잘 대처하고 있으며 안심해도 됩니다는 내용으로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위험해질 거라고요. 편집장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는 국가방송이야 패닉을 일으키면 안 돼. 그날 밤 호텔방에 들어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본 진실과 방송된 내용의 괴리가 너무 컸거든요. 다음날 저는 개인 SNS에 실제 상황을 올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정이 즉시 차단됐고 경고를 받았죠.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우한이 봉쇄되고 우리 취재팀도 급하게 철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우한의 모습은 정말 끔찍했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구급차 소리만 간간히 들렸죠. 귀가 후 자가격리 중 저는 계속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어요. 나는 왜 기자가 된 걸까? 그동안 제가 해온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진실을 전하지 못하는 기자, 그게 과연 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딸아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왜 울어요? 그 순간 저는 딸아이를 보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포기하면 누가 진실을 전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표를 쓰려다 멈췄어요.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라고요. 비록 지금은 작은 일일지라도 언젠가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한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순진한 신입 기자가 아니었죠. 이제 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진실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자가 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얼마 후 닥쳐올 또 다른 위기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됐죠. 2024년 9월 또 다른 시련인 슈퍼태풍 야기가 찾아온 거죠. 그날 뉴스룸은 굉장히 분주했어요. 태풍이 중국 남부를 향해 북상 중이라는 소식에 모두가 긴장했죠. 저는 이번에도 즉시 하이난 현장 취재를 자원했습니다. 우한에서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하이난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은 먹빛처럼 어두웠고 빗줄기는 마치 채찍처럼 내리쳤죠. 바람은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휘몰아쳤어요. 취재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길을 걸던 한 여성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려는 순간 옆거리의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쓰러지는 걸 봤죠. 그 순간 심장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그 밑에 깔릴 뻔했거든요. 현지 주민장 춘성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하이난에 19년 살았는데 이렇게 큰 태풍은 이번이 세 번째예요. 하늘은 어둡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며 땅과 건물이 흔들렸어요. 그의 말처럼 건물들이 흔들리는 모습은 정말 무서웠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지붕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죠. 해안가는 더 처참했어요.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들이 거센 파도에 휩쓸려가고 있더라고요. 한 선원이 물에 빠져 구조되는 장면을 촬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결국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현실이었죠. 도시 곳곳에서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고 전신주가 쓰러져 있었어요. 주택가를 지나가다 보니 지붕이 통째로 날아간 집들도 많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며 저 집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대중교통은 완전히 마비됐고 도시 전체가 정전됐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불안한 목소리만 들려왔죠. 이런 상황을 보도하려 했지만 매번 적절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은 동요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대본이 바뀌었어요.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죄책감이 몰려와 괴로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피해 상황을 취재하러 다녔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만 보도해야 했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전하지 못하는 기자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태풍이 지나간 하이난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요. 무너진 집들, 울부짖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전하지 못한 진실들. 밤마다 악몽을 꾸곤 했죠. 아침마다 출근길에 오르는 게 고통스러워요. 방송국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편집실에서 한국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죠. 부러움과 함께 자괴감이 밀려오더라고요. 한국과 중국의 언론이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들의 모습이 부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선배 기자님이 은밀히 저를 불렀어요. 조심해, 너를 주시하고 있어.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다는 게 들킨 걸까요? 그날 이후 더 보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죠. 며칠 후 딸아이의 생일날 저는 케이크를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데 문득 미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진실을 말하지 못해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날 저녁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밝은 목소리로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게 과연 진실일까요? 친구들과 만나도 예전처럼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들을까봐, 제 말이 문제가 될까봐 항상 조심했죠.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다 한국은 어떻게 중국과 다를 수 있을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죠. 저는 한국과 중국의 언론 차이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어요. 한국 뉴스는 우리나라에 비해 너무 놀라웠죠. 기자들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사회 문제를 파헤치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정부의 눈을 피해 몰래 한국 언론의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한국도 일제시대의 언론의 자유를 빼앗겼었더라고요. 일본이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더 깊은 역사적 맥락을 발견하게 됐어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들의 투쟁은 정말 놀라웠어요.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한글신문인 독립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이를 영문판으로도 발행하여 해외에 한국의 실상을 알리려 노력했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해방 이후에도 한국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바로 1960년 4.19 혁명이요. 부정선거에 맞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죠. 이런 사건들을 알게 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얻어낸 결과라는 것을요. 이런 역사를 알게 되니 한국 기자들이 왜 그렇게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들의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투쟁의 결과였던 거예요. 저는 깊은 반성과 동시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자유로운 언론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곳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지만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한국의 언론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진실을 위해, 자유를 위해 싸워나갈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중국의 태풍 야기가 두 차례 중국을 휩쓸고 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요. 여러분은 중국의 태풍 피해와 언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